반갑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또 비대면으로 진행하는데 이렇게 몸서 나서주신 우리 학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주시하시다시피 우리 한한상 서울대 명예교수님이시자 작년에 대통령 직속 3.1운동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신 우리 한상 총리님 모시고 앞에 보시는 3.1운동과 조국의 평화 통일 이 주제로 특강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오신 학생 여러분들은 국민대학교 학생들이고요. 또 타대에서도 또 동아리 활동하시는 우리 통일 관련된 동아리 활동하는 회장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강은 이제 직접 여러분들하고 이제 질문도 있으면 같이 진행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고 녹화도 진행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부탁드리는데 핸드폰을 다 비행기 모드 또는 전원을 꺼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시 한번 바꾸시고 또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국민대학교 방문해 주신 우리 한한상 총리님 인사드리면서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면서 특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그 대통령 직속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크게 감명받은 것은 지난 100년간 우리 민족이 너무나 억울하게 강대국들의 여러 가지 억압과 이 통제로 인해서 고통을 많이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21세기에서 세계 문화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이게 어떻게 100년 전에 처절하게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강점당했던 나라가 그래서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그 헌신적인 살신성인의 삶을 살면서 투쟁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그런 역사적인 아픔을 딛고 21세기에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최선진 문화 강국이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최근에 보면은 그 한국의 한류 문화가 BTS 같은 거 보면 말이죠. 도무지 서양 백인 청년들이 다 다룰 수 없는 수준에 올라가 있어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가 1960년 초인데 그때 세계를 휩쓸었던 것이 비틀스였습니다. 저도 비틀스 하는 걸 그때 학생으로서 대학원 학생으로서 들었는데 비틀스하고 지금 우리 BTS하고 이게 견줄 수가 없을 정도로 BTS는 이 정말 21세적인 창조적 예술가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걔들이 직접 자기들이 작사를 해요. 또 어떨 때는 작곡도 하고요. 그 랩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사를 그 래퍼가 자기가 쓰는 게 제일 살아있는 게 된단 말이죠. 메시지가. 저는 이 노인이지만은 그 래퍼로서의 BTS의 그 창조적인 그 끼를 보고 왜 백인 소녀, 특히 소녀들, 그리고 인종이 다른 세계 모든 젊은 여성들이 그 앞에서 그렇게 정말 격정적으로 BTS를 사랑하는가. 최근에 또 보니까요. 유튜브에 가면 다 나옵니다, 그게. 어떻게 저렇게 잘생길 수가 있어? 나는 죽었다. 영어로 I'm dead. 여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내다 지르는데 그런 그 반응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BTS가 오늘 세계 최고의 이 대중음악 수준의 스타가 되고 이렇게 히어로가 된 것은 그 배운 대로 이렇게 달달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가사를 쓰고 멜로디도 자기들이 하고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아미들에게 팬덤이라 그래서 여러분 팬이 갖고 있는 권리를 인정해줘요. 이 정말 이 정치적인 어느 제도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예술적인 참여 예술이에요. 이만한 수준에 올라왔는데 다 이것이 어디서 기원했을까? 제가 이게 100주년 기념위원장 하면서 좀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세기 말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백인 유럽과 미국 구미 패권주의가 세계를 아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특히 이 백인 이 유럽 식민주의 제국주의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나라 땅을 강점하고 식민지로 삼아서 정치적인 억압, 경제적인 수탈, 문화적인 경멸을 하면서 그들의 지배권을 강화하면서 많이 착취해 갔습니다. 그때 동양에서는 이 백인 패권주의 못지않게 패권 이 강점을 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나라 옆에 있는 일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1895년에 이 청일전쟁에서 이기자 일본 제국주의는 유럽 백인 제국주의가 하던 그 행동보다 더 잔인하게, 더 위선적으로. 왜 위선적이냐 하면은 마을은 동양 평화를 위해 산다 그러면서 대만을 식민지로 먹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1904년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러일 전쟁에서 이김으로써 한반도를 강점했습니다.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요. 이 강점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을사보호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을사늑약이죠. 이 늑약에서 1910년 병합까지 그 4, 5년간 일본 제국주의 당국은 정식 조약을 통해서 보호조약이라든지 이 강점, 이 병합을 한 게 아닙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메모란덤 수준의 그 협약을 해가지고서 나라를 먹었죠. 강점하고 나서도 어떻게 우리 민족을 다루었느냐 하면은 유럽 사람들이 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를 다스리는 것보다는 훨씬 잔인하게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민간 경찰을 앞세워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헌병과 경찰을 동시에 동원해서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1910년 한일 병탄 이후에 일본 당국은 우리 민족과 전쟁을 한 겁니다. 그 전쟁 전시같이 아주 무단 통치를 한 9년 하고 나서 터진 게 1919년 3월 1일 참 우리 독립민족 자주를 위한 이 시위가 벌어졌죠. 전국적으로 계급과 지역과 종교와 세대를 초월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을 때 특징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은 비폭력으로 대응했어요. 우리 민족과 전쟁을 하듯이 통제했던 일본 당국에 대해서 우리 시위자들은 기껏해야 태극기 들고 우리 나라의 독립을 외친 거죠. 평화 시위였습니다. 근데 잔인하게 다루었거든요. 근데 이 어느 정도 이 잔인하게 다루었냐 하는 것을 제가 한 예를 든다면 말이죠. 그때 17살, 18살 먹었던 소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유관순입니다. 유관순 소녀는 태극기 들고 학교가 휴교가 되니까 3.1운동 일어나고 나서 자기 고향 천안에 가서 장터에 가서 태극기를 나눠주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대한독립 만세 부른 것이 죄인데
그것을 헌병들과 경찰은 총칼로 다스려서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때 그 유관순이는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만은 내가 그 만세 시위, 평화 시위를 한 것 때문에 잡혀가서 일본의 그 당국자들에 의해서 손톱이 뽑히는 아픔도 내가 참을 수가 있었다. 내 팔과 다리가 뼈가 꺾어지는 아픔도 내가 참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우리 조국이 일본 제국주의자들에 의해서 무력으로 무단으로 강탈당하는 아픔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내 소녀의 슬픔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어떻게 그때 이화학당 다니던 학생에서 한 소녀가 이렇게까지 고백할 만큼 그 처절한 그 고통을 주면서 일본 사람들을 다스렸죠. 하여튼 이 유관순을 대표로 하는 그 젊은 세대가 그 당시 굉장한 높은 수준에 이르렀죠. 그 당시 세계는 어떤 풍조가 있었습니까? 1919년 불과 얼마 전에 이제 끝났던 1차 대전은 인류 역사상 그때까지 모든 인간이 저질렀던 전쟁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그 사상자가 군인하고 민간인하고 다 합치면 한 3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서구의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 문명이 제일 발달되었기 때문에 고도로 발달된 최첨단 무기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1차 대전 때 나온 새로운 무기가 탱크란 게 있습니다. 기관총이라고 한 것도 그때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 죽이는 데는 얼마나 효율성이 많았겠습니까? 탱크로 그저 상대방을 그저 무자비하게 무찌르는 그런 괴력을 가진 부대가 생겼고요. 그리고 그때 소위 생화학 무기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전 세계는 1차 대전으로 인해서 그저 아프리카, 아시아 땅 따먹기 경쟁에서 서로 싸운 겁니다. 그 처절한 걸 봤죠. 1917년은 러시아에서 유혈 개갑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거기도 많은 피가 흘렀습니다. 세계가 이제 그런 전쟁이라든지 혁명을 통해서 피 흘림을 보고 정말 그냥 진절머리를 낼 때 3.1운동이 터졌는데, 놀랍게도 일본 관원에 의해서 총칼로 찔리고 맞고 해서 죽고, 어떤 교회는 몽땅 불타서 제암리 같은 건 다 그렇게 정말 아우슈비츠의 그 처참한 것 못지않게 처참한 고통을 겪었는데도 이 사람들은 무슨 몽둥이를 들거나 뭐 식칼을 들거나 낫을 들고 싸운 게 아니라 그저 대한독립 만세, 이 평화적인 시위를 했죠. 이것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전 세계는 새로운 눈으로 우리 한반도를 쳐다보게 됐어요. 3.1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불과 2달 정도밖에 안 됐을 때 5월 4일 날 북경대학 학생들은 그 소식을 접하고, 지금처럼 무슨 SNS도 없고 지금처럼 이렇게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발달 안 될 때인데도 그 소문을 듣고 이 북경대학생들은 뭐 중국에서는 제일 좋은 대학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이 의식이 좀 높아서 그런지 우리도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일으키자 해서 5.4 반제국주의 운동이 터집니다. 근데 그 재밌는 거는요, 그 학생들이 그 운동을 하면서 그 받은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한반도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제 계급과 세대와 종교와 이 차이를 불문하고 총체적으로 걸게 했는데 비폭력으로 하는 거 보고 굉장히 대단한 민족이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이 북경대 학생들은 우리가 부끄럽다. 왜? 원래 일본은 임진왜란 때부터 그렇지만은 한반도를 다리를 삼아가지고 중국 대륙을 침략하려고 노력한 걸 압니다. 그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지금도 한반도를 강점한 것은 한반도만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교량으로 해서 중국을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교량 역할을 하는 그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이 저렇게 용기 있게 비폭력으로
평화적으로 싸우는 그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다. 그래서 그 북경 대학생들이 부끄럽다고 해서 보여준 시위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체투지란 말 아시나요? 그 티베트 불교가 자기가 부끄러운 짓을 했을 때 온몸을 땅으로 던져서 오체, 온몸을 땅으로 던져서 누워서 기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또 한 발자국 가서 또 온몸을 땅에 던지는 그 고행이죠. 고행 시위를 했다 하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3.1 운동의 울림은 감동적이었고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인도에 있었던, 인도에 와서 자기 조국에 와서 반영국 식민주의, 제국주의를 그 비폭력 저항 운동에 앞장섰던 깐디와 그 주변 사람들이 또 3.1 운동 이야기를 듣고,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전 국민에 저렇게 나설 수 있을까? 인도는 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도의 그 비폭력 운동했던 깐디는 소수 중에 소수란 말이야. 외로웠는데 한반도에서는 전 민족과 민중이 들고 일어났다. 그때 깐디의 수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네루였어요. 네루는 대단한 지식인이요, 또 통찰력 있는 정치인이었습니다. 네루가 이제 그 반영국 제국주의 운동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있을 때 딸이 유관순 나이였어요. 그 딸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를 묶어서 세계사 요람 3권이 나왔는데 그 2권을 보면요, 딸에게 쓴 편지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3.1 운동 이야기가 나옵니다. 3.1 운동이라고 하는 게 터졌는데 자기 딸에게 마지막 편지 구절을 보면은 너 나의 또래의 학교 다니는 소녀도 이 일본의 잔인한 제국주의 강점 이 총체적 억압 수탈 이 정책에 맞서서 비폭력으로 싸웠다. 너도 그 사실을 알면 감동할 것이다. 그런 글이 있어요. 이 감동이 이게 굉장히 컸죠. 사실 이게 여러 나라에도 갔는데 월남에도 월남의 민족적 영웅이고 또 월남의 지도자였던 호치민이가 그때 한 20대 초 정도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1919년 파리 강화회의 때 1차 대전을 수습하는 강화 대회가 파리에서 열렸을 때 우리나라의 김규식 박사가 그때 나라를 잃었으니까 그때는 몽양 여운영 선생이 만든 그 친한 청년단의 이름으로 한국 대표가 되어서 가서 거기서 이제 월남에서 온 청년을 만났는데 월남 청년은 파리 강화대학에 올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월남은 프랑스의 식민지로 떨어져서 고생을 했거든. 그러니까 식민 종주국의 수도에 가서 이제 자기도 그 반제국주의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김규식 박사를 만나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3.1 운동도 이야기 듣고 김규식 박사의 그 넓은 역사의식과 이 세계에 돌아가는 동향을 아는 걸 보고 매일 그저 스승처럼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호지민을 감시했던 프랑스 경찰들의 보고서가 요즘 나와가지고 그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굉장히 감동을 준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감동은 뭐냐면 이 3.1 운동이 터지자 우리 여기 이 학교를 창설하시다시피 한 해공 신익기 선생 등 그야말로 우리 독립운동을 통해서 나라를 찾고자 했던 분들이 여기 노스아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상해 모여서 임시망명정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임시망명정부를 그 3.1 운동이 터지고 나서 불과 한 달,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됐을 때 그러면 임시정부의 정치 정강의 핵심이 뭔가? 국가의 소위 국시가 뭐냐? 지표가 뭐냐? 했을 때 그 지표를 민주공화제라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초에 결정한 민주공화제라고 하는
국가의 아이덴티티, 국채는 지금도 우리 헌법에 헌법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법 전문대로 나라를 다스린 이 정치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게 비극이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 두 번째로 내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통일과 관계되는 문제인데요. 지난 100년간 우리 역사를 보면은 1919년 이후에, 1910년 이후에 36년간은 일본으로부터 총체적인 억압, 수탈, 능멸, 차별을 받았던 아픔, 거기서 요즘 위안부 문제라든지 징용 문제가 다 있습니다. 징발 문제가 다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당했다가 1945년 8월 중순에 일본이 항복함으로써 우리가 소위 해방이 되었다, 광복이 되었다 그랬는데, 여러분,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내가 지식인의 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해방이 된 적이 없어요. 진짜 해방 광복이라 하면은 우리 민족의 강토가 쪼개지지 않고 분단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 자유와 정의와 평화와 복지와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지 그게 해방이고 참 광복이지. 또 두 쪽 나가지고, 두 쪽 난 것도 누가 두 쪽을 냈습니까? 여러분, 내 시간이 없으니까 말 못하는 게 답답한데, 두 쪽 난 것은 미국이 낸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낸 것 두 쪽에 대해서 소련이 강대국으로서 그걸 수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패권 전략에서 한반도를 분할시켰는데, 제가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분단이 될 때요, 미국은 구라파에서 벌어진 2차 대전이 끝난 거는 히틀러가 죽고 한 게 45년 5월이었습니다. 5월 중순에 유럽 전쟁은 끝났어요. 2차 전쟁이 끝났는데 아직 태평양에서는 일본과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스탈린 소련 지도자에게 이쪽 태평양도 당신들 참전해라, 좀 도와달라 그랬는데 안 했습니다. 소련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었기 때문에 스탈린은 그 결심 못 했어요. 그런데 이 1945년 해방되기 꼭 한 달 전쯤 포스담에서 이제 회담이 열렸는데, 거기에서 트루만 대통령은 이제 자기 선임자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해 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대통령이 돼가지고서 2차 대전을 종기를 태평양전 종기를 시켜야 되는데, 떠나기 전날 뉴멕시코에서 원자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보고를 받고 떠나요. 기분 좋게 떠나요. 아, 이제 우리가 원자폭탄을 가졌으니까 이 전쟁을 끝내는 거는 뭐 우리 손에 달렸다. 이 러시아한테, 소련한테 자꾸 당신들도 참여하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제 포스담에 가서 그 긴 3주 가까운 정상회담을 했는데, 끝나고 스탈린이 돌아오니까 끝나기 전에 트루만이 소련에게 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해달라는 말을 공식으로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이제 핵폭탄을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야기 안 했는데, 그러나 넌저시 이야기는 했어요. 왜? 선임자가 그 이야기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했는데 별 반응을 안 했어요. 근데 스탈린은 돌아가서 며칠 안 돼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8월 6일이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한 방에 그저 1, 2초에 그저 10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보도를 보고, 아하, 이제 내 참전해도 되겠구나. 왜? 전쟁은 끝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전쟁 참여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러고 나서 사흘 후에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탁 터지기 전날 소련은 태평양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는 결정을 내리고 대일 선전포고를 하고, 그 그러니까 소련과 만주 그 경계선에 있던
소련 육군을 대거 남하를 시키는데 남하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미국 정부가 볼 때는. 왜냐하면 핵폭탄도 갖고 있고 이미 핵폭탄을 2방 썼으니까 이제 뭐 일본 군대는 관동군을 완전 사기가 완전히 다 땅에 떨어져서 소련군이 쳐들어오면 그저 항복하기가 바빴어요. 막 무너지니까요. 불과 며칠 사이에 소련군이 한반도에 도착했습니다. 이걸 보고 미국 정부가 걱정한 것이죠. 저 사람들은 2차 대전 때 히틀러하고는 잘 싸웠지만은 이제 태평양 전쟁에는 뭐 별로 자기들이 희생한 거 없는데 미국은 희생을 많이 했죠. 태평양 전쟁에서. 근데 저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일본 본토를 먹겠구나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 사람들이 한반도에 다 내려오기, 밑으로 내려오기 전에 어디서 차단해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차단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그때 고민할 때 미국의 국무성, 국방성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국방성에게 물어보니까 국방성에서는 제일 똑똑한 대령 셋을 뽑아가지고 급하게, 아주 급하게 소련군이 더 남쪽으로 내려올 수 없는 선을 찾아라. 그 뽑힌 대령 셋 이름이요. 다 이 역사에 남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딘 러스크라고 하는 케네디 대통령 때 국무장관을 한 사람이고, 또 하나는 본스필드라고, 근데 이 사람은 한 8군 사령관을 한 사람이고, 러셀이라고 하는 대령이 있는데, 이 대령이 왜 뽑혔냐 하면은 군인들 가운데 제일 똑똑하고 앞으로 국가의 중요한 동량이 될 만한 사람들은 옥스포드가 하는 로드 스칼러십을 줘요. 로드 스칼러십을 얻어가지고 영국에서 공부하고 오면은 미국에 아주 나중에 거물 장군이 된다든지 장관이 된다든지 이게 인물이 되는 거죠. 근데 로드 스칼라로 뽑힌 대령이 제일 똑똑할 것이다. 빨리 선을 찾아라.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요, 이 사람들이 긴급 그 명령을 받고 상황실에 큰 지도가 없고 벽에 붙어 있는 것이 내셔널 지오그래피 지도가 있었는데 그 지도를 보니까 한반도 중간쯤에 이제 38선이 지나가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 보고 불과 몇 분 만에 여기서 끊으면 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해서 그게 채택이 됨으로써 한반도는 두동강에 난 거예요. 불과 몇 분 동안에 이 대령들의 결정으로 우리가 분단이 됐습니다. 이런 수가 있냐 말이야. 해공 선생이 그렇게 독립운동을 상해에서 고생하면서 하시다가 백범과 조상 선생을 하다가 한국에서 보니까 이미 미군들이 와가지고서 여기서 다 이 미군들이 나라를 다 요리하고 있었는데 이 38선을 그렇게 그어가지고 우리가 분단이 됐단 말이에요. 이 분단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36년간의 일본의 강점 고통보다도 더 기간도 길어요.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우리가? 75년째 아니에요. 75년째니까 36년 2배 넘네. 그렇죠? 길이도 그렇지만은 분단 고통이 굉장히 심했는데 그 이유는 분단된 이후에 얼마 안 돼서 이 분단이 되면은 민족 상단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한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백범 선생이나 부수반이었던 부주석이었던 김규식 박사나 이런 어른들이 또 돌아가신 그 전에 돌아가신 몽양 여운영 선생 이런 분들이 이런 분단을 막기 위해서 2차 대전 끝나면서 남북 간에 소위 이 대화를 추진합니다. 48년에 평양에서 남북 정치 지도자 회의에 녹하고 남쪽에서 그때 갈라 그럴 때 막 그 가면 빨갱이라고 막 욕을 한 사람들이 극우들이 많았지만 이승만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지만 하여튼 갑니다. 가서 실패하고 들어오죠. 몽양은 총 맞춰서 저격병에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남쪽에서라도 좌우 합작을 해야 된다. 해서 그야말로 열심히 노력했지만은 양쪽으로부터 다 협박을 당하고
그분도 자기에 의해서 돌아가셨어요. 해공도 처음에는 이승만 밑에서 일을 했지만은 나는 왜 해공이 그까지 했는지나 내가 의문이 있지만은 그 일을 해보니까 이승만이라는 사람 밑에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따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때 대통령 선거가 이루어졌더라면 나는 해공이 됐을 거예요. 그때 저는 나이가 많지는 않고 젊은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 한강 해변에 그때 100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 그때 아날로그 시대 그게 교통도 나쁠 때 그게 100만 명 모였다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0만 명이 모였다는 건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해공도 갑자기 심장마비인지 와서 돌아가셨단 말이죠. 하여튼 이 분단 고통을 이겨내려고 했던 사람들의 핵심에는 3.1운동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임시정부의 핵심 리더들이었습니다. 그 리더 중 한 사람이 이야기로 세웠다는 것은 이건 참 우리가 지금 학생들이나 교수들이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예요. 그런데 이제 분단이 되고 나니까 김구 선생은 그걸 아셨어요. 분단이 되면은 민족 상관이 불가피하다. 그런데 김구 선생은 또 참 기묘하게도 6.25 전쟁이 터지기 꼭 1년 전 364일 전에 돌아가셨어. 1년만 더 사셨으면은 총 맞아 돌아가시기보다는 전쟁 때문에 김규식 박사처럼 납치돼가지고 김규식 박사는 만주와 북한 경계선에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이 어른들은 아셨어요. 이게 38선이 이게 고착이 되면은 민족이 두 적대적인 국가로 나가게 되기 쉽다. 사실 1948년 8월 15일 이승만이는 여기 단독 정부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꼭 한 달 아닙니다만은 한 달보다 좀 더 빠르게 그 다음 달 9월 9일에 3주 정도 만에 거기 인민공화국을 세워요. 그래서 한 민족이 5,000년간 같은 풍속, 같은 문화, 같은 언어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는 같은 이 결의가, 동포가 두 적대적인 국가로 출범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분단은 극복이 돼야 합니다. 왜? 분단이 극복 안 되면 해방고 광복이 없으니까요. 지금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살아계시고 지금 해공 선생이 살아계신다면 가슴 칠 거예요.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풍찬노숙하면서 고생하면서 할 때 나라가 민족이 두 동강이 나는데 그것도 두 적대적인 캠프로 이념 적대적인 캠프가 되어서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적대 관계에서 이 분열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하튼 그래서 이제 되니까 6.25 전쟁 3년 이후에 이게 평화적으로 이게 정전이 끝난 게 아니고 총 쏘는 행동만 중지시킨 거예요. 정전이지 전쟁을 일시 중단한 것이지 이게 휴전 체제가 평화 체제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953년 7월 달에 이게 이 휴전 협정이 체결될 때 평화 협정을 위해서 3개월 후에 파리에서 정치 협상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분단되고 나니까 분단된 양쪽에 평양과 서울에 있는 정부는 그 관심 없었어요. 분단되고 나서 반쪽 난 그 덩어리 안에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기득권을 강화하는데 전념을 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이 고착되면서부터 남북 간의 관계는 굉장히 악화됐습니다. 이 악화된 그 하나만을 내가 저의 지론인데 이렇게 분단이 고착되니까 고착될수록 정치적인 이득을 보는 세력들이 북이나 남쪽에서 지배 세력이 된 겁니다.
통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독립운동 때는 분단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그러면 분단되고 나서 어떤 운동으로 이어졌는가? 그것은 민주화운동, 평화운동, 인권운동, 환경운동, 노동운동, 여성운동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이 운동, 여러 가지 시민사회운동은 독립운동 정신을 개성해서 분열되기 이전에 민족 통합적인 입장에서 공동으로 자유롭고 정의롭고 평등한 이 선진 정치 체제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4월에 임시정부가 국채를,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조선조로 가는 게 아니고 회복이 아니라 민주공화제로 했는데, 이것은 세계적으로 민주공화제 그러면 제일 많이 알려진 게 교과서적으로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었습니다. 히틀러가 그야말로 종결시킨, 없애버린 바이마르 공화국인데, 그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우리 제헌국에도 많이 참조를 했죠. 윤준호 선생이 그걸 많이 참조해서 썼다고 하는 설이 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이마르 공화국보다도 4개월 혹은 6개월 앞서서 우리 임시정부가 민주공화제를 선포했습니다. 얼마나 선진적입니까? 그리고 3.1운동을 위시해서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일본 사람에 대해서 그 무단 폭력적인 총칼 앞에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했다. 그 평화적으로 한 가운데 독립선언서 가운데 말이죠. 제가 이 위원장하면서 독립선언서를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어려워서 나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독립선언서 최남선 씨가 쓴 거 보면은 그거 너무 어려워서 잘 모릅니다. 제가 1955년 서울대학교 대학 입학시험 칠 때 입학시험 국어시험에 이 3.1운동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을 해석을 하라 그러는데 내가 해석을 못하겠더라고, 어려워서. 제가 이 위원장이 되고 나서 모든 학자들을 동원해서 최남선 씨가 쓴 것을 국민들이 초등학교만 나와도 중학교 1, 2학년만 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으로 쉽게 이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것을 하나 읽어드리죠. 아, 새로운 세상이 눈앞에 펼쳐지는구나.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지난 수천 년간 갈고 닦으며 길러온 인도적 정신이 이제 새로운 문명의 밝아오는 빛을 인류 역사에 비추기 시작하는구나. 새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꽁꽁 언 얼음과 차디찬 눈보라에 숨막혔던 한 시대가 일본 제국주의 시대죠. 가고 부드러운 바람과 따스한 볕의 기운이 돋는 새 시대가 오는구나.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쉽게 풀으니까 다 아는데 1955년 3월 달에 서울대 입학시험에 이게 나왔는데 아유 뭐 정말 무슨 말인지 알기가 힘들더라고요. 이 선언문을 썼던 독립운동했던 3.1운동 참여했던 우리 선배들은 여기에 분단이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본 제국주의만 끝나고 우리가 독립만 하면은 거기에 자유와 평등, 거기에 평화와 복지, 거기에 너그러움과 관용, 이것이 다 제도가 돼서 정말 선진 민주 복지 번영 국가로 간다 하는 그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소위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이 남북 간의 분단이 고착되면서 생겼어요. 이게 이제 제 오늘 강의의 마지막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뭐냐 하면은 남이나 북은 말이죠. 서로 지난 70년간 악마화했습니다. 북쪽은 우리를 자본주의 추종하는 형편없는 그런 타락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는 저쪽을 북괴 귀신같이 보고 저거는 전체주의적인 자유도 없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서로 욕을 했는데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당국과 남쪽의 당국이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악마화하면서도 참 요상하게도
이 두 적대적인 지배 집단은 상대방의 호전성을 비난하고 욕을 비판하면서도 그 호전성이 있어야만이 자기 체제를 다스려 나갈 수 있게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기에 봉착하면은 남쪽 지배자들은 여러분 이승만 때부터 오늘까지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는 아니죠. 하여튼 요 얼마 전까지 생각해 보세요. 위기가 생기면은 북한 침공한다. 북한을 우리 위협한다. 그게 도움되는 사람들은 다 이게 이 색깔칠을 해서 이걸 반체제 인사로 해서 그 학생 데모 같은 거 막 무자백에 탄압하고 감옥에 보내고 학교 쫓아내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총장했던 우리 현성일 총장도 내 물리대 6년 선배죠. 후배지만은 그 다 그런 고생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여하튼 이상하게 또 상대방의 극악한 그 통치 체제를 비난하면 해야만이 자기 체제를 단합시켜 나가고 자기의 정치 기득권과 경제적인 기득권을 보호 강화할 수 있는 이상한 체제가 돼서 북한도 위기만 빠지면 미 제국주의가 남쪽을 통해서 우리를 그야말로 전멸시키려고 한다. 이 서로 그러니까 적대 관계가 서로 필요한 거야. 요상하게도. 이걸 제가 적대적 공생 관계라고 내가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한 이데올로기적인 활용을 통해서 기득권을 강화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북이나 남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저 남쪽은 방공을 국시로 삼아서 친일적인 정치를 한 거죠, 이때까지. 여기 이제 우리 해공 선생 같은 분들은 오늘 현실 보면 가슴을 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적대적 공생 관계를 끌으려면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치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적대적 공생 관계가 강화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남북 문제가 아니고 평화 문제가 아니라도 인권 문제라든지 노동 문제를 하는 사람도 색깔칠 대상이 됩니다. 넌 방공법, 국가보안법 위반했다.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서 고생시키고 그렇게 해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비극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 분단이 민중의 고통을 가중시킨 거야.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도 다 이게 색깔질 당해서 이 통일을 당하면서 고통을 겪은 것이죠. 인권운동했던 목사나 지식인들도 그 사람들이 무슨 뺄갱이는 아닌데도 그렇게 색깔칠 당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죠. 저는 서울대학을 2번이나 쫓겨난 경력이 있고 또 미국 망명까지 갔다 온 경험인데 그 아픔이 나야 사실은 진보적인 평화주의자죠. 저는 공산주의나 특히 전체주의의 공산주의를 치르들고 반대합니다. 마치 극우인 무솔리니나 히틀러를 반대하듯이 스탈린도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딱지가 붙은 사람이었어요. 정부에 있을 때도 그 딱지 때문에 고생 많이 했고요. 지금도 이 나이가 돼서도 어디 강연 가면은 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아, 선생님 그 통일원 부총리 하실 때 왜 이인모 같은 빨갱이를 북한의 가족 부모로 보냈습니까? 이런 질문을 내가 듣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듣고 제가 아무런 그 분노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적대적 공생관계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 사람 저렇게 말해야지 여기서 뭐 한 자리라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은 분노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만 슬프죠. 끝없이 슬프죠. 유관순
누나가 손톱이 빠지는 아픔도 참을 수 있고 팔과 다리가 꺾인 뼈가 꺾이는 아픔도 이 소녀는 참을 수 있지만은 나라를 이렇게 강제적으로 빼앗긴 아픔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유관순 소녀의 그 아픔이 저희 아픔인 거예요. 이 아픔이 없어져야 합니다. 이 없어지는 일을 위해서 이 국민대학은 이 독립운동하신 어른들의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달리 더 헌신적으로 노력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계 전체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역병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선진국이 역병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는 선진국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더 후진국입니다. 아까 내가 BTS 이야기했지만 BTS 같은 건 문화 창작 능력에 있어서만 선진국이 아니라 역병을 이기는 일에 있어서도 공동체적으로 잘합니다. 자유를 주면서 혹시 이 역학조사의 대상이 되면은 조사를 받는 사람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그야말로 민주국가로서의 자유를 허용하면서 이 역병 퇴치에 세계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노래는 노래대로 평가를 받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이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자들하고 싸운 경험을 해보지 못하고 해방이 된 것을 보고 기뻐하기보다는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걱정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분단되고 나면은 민족 상잔이 생기겠다는 두려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분단 극복 그리고 평화 실현 그래서 그 기초 위에 번영 국가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그저 헤어졌던 두 조각난 땅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가 세계 첨단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고 있고 그걸 증명하고 있는 이 시대에 한국을 보라. 저 사람들은 BTS 같은 젊은 아이들이 노래를 감동적으로 부르는 것 이상으로 정치도 그렇게 하고 경제도 그렇게 하는구나. 문화도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사는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독립정신, 3.1운동정신 이것이 분단 극복정신, 평화정신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강이라고 또 들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또 연설이라고도 들으셨을 수도 있는 또 우리 국민들, 우리 대학생들한테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연설 같은 그런 특강을 해주신 우리 한한상 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면요, 제가 학부 1학년 때 제가 성경책처럼 먹고 다녔던 한국사회학 한완상저 그거 열심히 공부했었는데 이 저자를 이 선생님을 여기서 이렇게 뵙게 되고 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그 주옥 같은 얘기들이 이렇게 영상에 담겨서 우리 또 후학들한테 오늘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볼 수 있다는 점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하셨던 얘기들 잠깐 정리를 하면 처음에 우리 독립운동 1919년부터 과거의 100년을 짤막하지만 아주 간결하게 핵심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해주셨고요. 두 개의 국가가 아니었던 하나였던 그걸 다시 한번 두 개가 하나로 돌아가는 자연스러운 일인데 물리적인 결합, 화학적인 결합만이 아니라 우리 여기에서 K-방역 또 K-팝 이런 정신들 또 통일됐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피스 코리아 정신을 어떻게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그 길을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던졌던
그런 거대 안목에서 강의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앞으로의 100년은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었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글귀가 여러분들 마음에도 많이 들어봤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신 학생분들이 계시는데요. 오셨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또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제가 마이크 전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는 강의가 참 힘드네요. 학생들이 많으면은 강의하기가 좀 덜 힘든데 이 청중이 없는 강의하기가 참 힘든. 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대학교에 다니는 박유미입니다. 오늘 제가 생각지 않게 이제 총리님의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우리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제 설립됐으며 어떻게 독립됐고 이제 그런 방면에서 정말 구체적으로 더 깊이 알게 돼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여쭈고 싶은 이제 하나 알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통일에 대해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이 대한민국에 보면 이제 통일을 바라는 분들도 정말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에 이제 딱히 제가 개인적으로 통일을 바라지만 그 개인적인 의견을 떠나서 사회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할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이제 다시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마스크를 들으니까 네. 울렸었잖아. 너 예, 포인트가 뭐예요? 네, 결국에는 오늘 강의는 잘 들었는데요. 한마디로 통일을 해야 되는 대학생들이 수긍할 수 있는 통일이 돼야 되는 이유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일이 돼야 할 이유. 네. 사회적으로 통일이 돼야 할 이유. 네. 그건 아주 우리나라는요 수천 년간 단일 민족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5천 년간을 우리가 함께 살았고 남북이 지금 분단은 75년 짧게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5천 년이라고 하는 단일 민족으로 살아왔던 역사적인 배경에서 70년이라고 하는 짧은 이 세월의 의미를 잘 모르고 통일은 왜 해야 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비정상이죠. 5천 년 동안 같이 살다가 70년 동안 잠시 헤어졌는데 헤어진 것을 뉴노멀, 요즘 말하는 소리 뉴노멀이 돼가고 당연한 걸 보거든요. 그건 참 잘못된 것이죠. 근데 더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한 10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불과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또 우리 한반도 조국 땅이 세계에서 그렇게 존경을 받거나 영향력이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후진국이고 경제적으로 후진국이고 문화적으로는 뭐라고 말하기 힘들지만 하여튼 그래도 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건 못 됐다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 모든 면에서 코리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놀란다고. 어떻게 저렇게 언제 저런 나라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여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제가 적십자 총회 할 때 적십자 총회를 그 190개 나라의 총회를 서울에서 했는데 그 빌리핀에서 온 적십자 총대와 직원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한국에 와서 전차표를 가지고 버스를 탈 수 있고 환승하는 거를 이야기를 들었는데 와서 직접 실험해 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하고 버스와 이 전철이 너무 깨끗하고 언제 이 한국이 아시아에 있는 빌빈하고 그러니까 3시간 만에 비행기로
가까이 있는데 이렇게 선진국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단된 한 조각의 지금 발전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남북이 합치면요 어떤 힘을 내겠습니까? 북쪽은 지하 자원 가운데 지금 첨단 이 산업이 가장 탐을 내는 소위 그 히토류, 그 레어 머터리얼 아주 그게 제일 질이 좋은 것들이 북쪽에 많은가 봐요. 그리고 남쪽은 지하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 아주 굉장히 소중한 지하 자원들이 예를 들면 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에 상당히 매장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 자원과 북한의 노동력은요, 우리가 5,00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은 그 노동력의 기술이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과 노동력과 우리의 자본과 지식을 합치면은요, 이미 우리가 통일이 안 됐는데도 학자들의 그 추정에 의하면은 앞으로 한 20, 30년 후에 세계 5대 경제, 정치, 문화 강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같은 민족이 살아왔기 때문에 통일이 되면은 그런 효과가 나오는데 그런 효과를 요즘 젊은이들은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당장 시집 장가 가는 게 바쁘고 직장 얻는 게 바쁘고 하니까 그 뭐 그렇다고는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인간만이 동물과 달라서 미래에 내가 이루고 할 수 있는 성취를 미리 생각하면서 오늘의 어려움을 이기는 게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희망이 주는 동력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 요즘 젊은이들은 그 희망을 동력 삼아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통일을 해야 하는가? 여기 와서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가르치던 서울대학 가서 법대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법대 그것도 이제 남북 문제를 생각하는 동아리 학생들이 나를 불러서 갔는데 탁 질문이 꽁까지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놀랐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아버지 세대는 통일과 평화와 민주주의를, 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옥도 가고 그런 아버지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사적인 고통을 겪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아버지 세대의 아픔을 더 깊이 이해하고 참여하고 대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네. 통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짚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향후 통일이 됐을 때 부강한 대한민국 자원, 자본, 인력이 이제 합치는 것도 있고요. 아까 강연 때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은 원래 하나의 단일 민족이었고 하나로 되는 것도 있고 통일됐을 때는 평화를 위해서 분단 비용이 보다는 통일 필요이 더욱 크다.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도 무한한 희망과 미래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통일 한반도를 생각해보자 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제가 좀 사족을 조금 붙이면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 철학자 칸트가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일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랑할 수 있는 부모, 형제, 이성, 동료 등등. 그리고 마지막이 일, 사람, 희망입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희망. 우리가 통일됐을 때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야. 평화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한반도에서 이 평화 피스 코리아가 나온다면 과거에 후진국, 헐벗고 굶주렸던 이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오히려 모방하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 분 더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박상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선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해주셔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3.1운동을 설명해 주신 과정에서 유관순 열사님 말씀하면서 그 해방에 대한 열망을 약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궁금해진 것이 이제 누가 과연 유관순 선생님한테 독립을 가르쳤을까 하는 것이 되게 궁금해져서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고 공부하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평화주의자이시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 또한 역시 평화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비평화는 소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 청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해주시면 되게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평화를 만드는 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면요, 상대방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평화를 만드는 건 더 어렵죠. 그래서 사람이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늘 하는 말인데요, 젊은 부부에게 주는 말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애 걸 때는 때문에 사랑하는 겁니다. 여자의 몸매가 36, 23, 36이기 때문에 끌려서 마누라를 삼아야겠다. 혹은 참 양보를 할 줄 알고 이해하는 능력이, 공감 능력이 많기 때문에 저 여자가 내 부인이 됐으면 좋겠다. 또 여자 캔에서는 남자가 좋은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을 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돈이 있기 때문에, 때문에 이걸 한단 말이죠. 근데 결혼하는 순간부터는 때문에 논리가 안 먹힙니다. 그 다음부터는 불구하고의 논리로 한 수준 올려야 돼요. 불구하고의 논리는 뭐냐면은, 연애 걸 때는 그렇게 서로 씩씩하고 잘생기고 매력적인데, 병이 나서 몸이 쇠약해지면은 그런 게 좀 없어지잖아요. 그거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살다 보면 실패도 합니다. 사업하다 보면은.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게 그게 불구하고의 사랑이거든요. 불구하고의 사랑의 수준에 올라가야지 사랑이 오래 갑니다. 그러면 이 평화하고 어떻게 관계되느냐. 평화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적개심 때문에 난 너와 평화 만들 수 없다. 이 논리입니다. 너는 날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핵도 개발하고 무기도 만들고 이렇게 우리를 교란시키고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못하겠다. 근데 진정한 평화는 이런 말이 있어요. 영어에 preemptive이라고 그러면 선제적이다. 미리 선수를 써서 preemptive love라고 하는 것은 선제적으로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너는 함무라비 법전 정신대로 네가 내를 눈을 때리면 나도 네가 내 눈 때렸기 때문에 나도 너 눈 때리고 입 때렸기 때문에 입 때린다. 이게 눈과 눈은 눈으로 입은 입으로 하는 이게 보복적 정의. 이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retributive justice를 말하는데 법은 다 그런 retributive justice 하는 것이죠. 근데 평화를 만들려고 그러면 distributive justice로 가야 돼요. 네가 내 눈을 때리더라도 나는 너를 끼안겠다. 실제로 제가요, 통일부 총리할 때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은 반공주의자입니다.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께서 장로님이고 나도 교회 장로인데 예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하는 정신으로 북한을 우리가 대응해 봅시다. 그러면 뭔가 달라질 겁니다. 처음에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원수를 사랑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여기 지금 6.25 전쟁 때 종군 기자로 와서 잡혀가지고 아직까지도 소위 이게 뭐라 그러나 자기 사상에 잘못했다고 이게 고백 안 해가지고 전향 안 해서 아직도 감옥에 있는 36년간 동안 감옥에 있는 이모 씨를 가족품으로 돌려보내는 인도주의적인 조치를 합시다. 그게 바로 preemptive love입니다. 예수가 말하는 원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분이 정치인으로서는 내 말을 이해 못하다가
갑자기 교회 장로 입장에서 그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결혼 안 했겠지만은 결혼해 보면은 때문에 사랑은 연애 때는 합니다. 결혼하면은 때문에 사랑 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이혼하는 거죠. 성격이 안 맞는다, 뭐 안 맞는다. 그건 깊은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부간의 평화가 깨지는 거죠. 평화는 연애 걸 때부터 불구하고의 사랑으로 가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게 연애 걸 때 많이 싸우세요. 이견 충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충돌 통해서 서로 상대방을 이해를 해서 소화할 능력을 가질 때 결혼해야지. 그래서 제가 결혼 주례를 들어 하는데 내가 꼭 물어봅니다. 신랑 신부한테 얼마나 사귀었습니까? 제가 2주 전에 만났습니다. 나 안 합니다. 내가 결혼해갖고 축복해주고 곧 이혼해버리면 내가 얼마나 이게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1년 이상, 2, 3년 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지금 10년째입니다. 이렇게 대학원 학생이 이야기할 때, 그때는 해줍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랑의 수준을 하나 높였다 이거죠. 평화가 그런 겁니다. 실제로 서로 우리가 악마화했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은 뿔 달린 사람으로 알고, 또 북한은 우리를 또 뿔 달린 사람으로 아는데, 자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요. 비슷해요. 거기다 못된 사람이 있고, 여기도 못된 사람이 있고, 거기도 사기꾼이 있으면 여기 사기꾼이 있고, 거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우리도 좋은 사람이 있고, 그래요. 네. 그만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에는 좀 큰 울림 이야기로 시작을 하셔서 또 가슴에 많은 감동을 많이 불러일으켜 주시다가 마지막에는 또 재밌고 흥미롭고 여러분들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 사례들까지 잘 해주신 우리 한한상 총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